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오늘은 흉노 이후에 몽골 초원에 제국을 세운 유목 세력의 유전형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시기는 흉노가 몰락하면서 선비가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기원전 3세기 무렵에서 고차라는 명칭으로도 불린 위구르 세력의 쇠퇴기인 9세기 중반까지를 다룰 건데요. 해당 시기를 살다 간 사람들의 유해 샘플 분석을 통해서 특기할 만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당대의 굵직한 유전적인 경향을 정리해보는 형태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600년에 가까운 시기를 개괄하는 형태의 방송인 만큼 앞으로 시기별로 더 구체적인 유전 분석과 역사의 접점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흉노 이후 유목 세력의 유전적인 형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흉노의 유전 형질을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설명해드린 흉노의 유전적인 형질을 빠르게 요약해드리면서 이 방송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기본적으로 흉노의 유전 형질을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전기인 기원전 50년 이전의 초기 흉노 집단입니다. 이 집단의 유전 형질을 유사한 유전 형질을 보이는 집단인 하플로 그룹으로 설명드리면은 전기의 흉노 집단 중에서 서부 흉노는 조상 중의 92%가 알타이 산맥 일대에 거주한 알타이계로 찬드만 IA라는 하플로 그룹에 속하는 유해였고 나머지 8%가 이란계의 비맥이라는 하플로 그룹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부 집단과 구분되게 몽골촌 동남부에 있었던 슬랩그레이브라는 하플로 그룹에서는 서부 집단하고는 다르게 동부의 고유한 유전 형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촌 서부, 동남부의 중간지대에서 발견된 유해 샘플에서는 서부와 동부 유전 집단의 형질이 마치 색상의 그라데이션처럼 혼합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흉노 제국 후기의 유해 샘플은 이전 시기보다 더 강한 유전적인 혼합성을 보였습니다. 그 근거로 유전적으로 유사할수록 샘플이 밀착 분포하는 그림의 PCA 분석 그래프를 들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후기 흉노인을 가리키는 초록색 사각형이 초기 흉노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고른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유전 집단의 선조 분석을 위한 QPADM 모델링이 있는데요. 이 그래프의 인자가 많을수록 더 다양한 유전 형질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QPADM 모델링 결과 후기 흉노에는 서방의 사르마트나 동남부의 한나라와 같이 전기보다 더 다양한 집단의 유입이 진행됐음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흉노의 조상이 되는 인물들의 유전적인 구성이 더 다양해졌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역사 속 유해에 대한 유전 분석을 다뤘는데요. 가장 권위 있는 세계 과학 저널인 NCS, 즉 네이처, 셀, 사이언스 지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 결과는 꽤 강하게 신뢰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논문의 영문 제목을 한국말로 의역하자면은 유전학에 기반한 유라시아 동부 초원지대의 역동적인 6000년 역사라는 이름입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흉노 이후로 몽골촌을 장악했던 유목 세력의 유해에 대한 유전 분석을 리뷰해드리려고 하고요. 크게 봤을 때 선비, 유연, 돌궐, 위구르, 유해 샘플 분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하고 넘어갈 점은 실제로 발굴과 탐사를 통해서 유해를 찾아가며 진행하는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4대 시기 전체에 대해서도 샘플 수가 몇십 개 정도로 제한되고 시기별로도 샘플의 수가 일정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주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논문을 리뷰하다 보면은 특정 시대, 특히 선비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해 분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로서도 이 부분은 좀 의아했는데 논문에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선비 유해를 발굴하는 어려움은 선비 고유의 장례 문화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선비 집단 전체의 장례의식 전모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분파인 탁발 선비의 장례의식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면은 선비의 유해를 찾기 어려운 이유를 조금이나마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선비의 장례 절차 중에서 첫 번째 절차가 유해 발견이 어렵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바로 사람이 죽으면은 비밀리에 매장하고 분묘를 세우지 않는 그런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덤 유적을 찾고 그 무덤 유적에 있는 유해를 발굴한다고 하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막히는 겁니다. 선비도 간혹 유력자에 대해서는 분묘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장례를 치를 때에는 유해가 들어있는 진짜 관이 아니라 가짜 관을 만들어가지고
꽉 안에 그 가짜관을 안장하는 형식으로 실제 유해가 없는 상징적인 분묘를 세웠기 때문에 선비시대의 분묘를 찾는다고 해도 거기에 유해가 실제로 들어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시도 안 된 땅에서 선비의 유해를 찾는 거는 말 그대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고, 선비가 조성한 무덤을 찾아도 정작 거기에 유해는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이중고를 생각하면은 논문에 선비의 유해 분석이 없는 이유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래의식이 살아있었던 이후 제국인 유현, 돌궐, 위구르 시대에는 조금 더 많은 유해들이 발견된 편입니다. 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흉노 시대하고는 다른 유전적인 특성이 관측이 되고, 이거는 유전적인 유입이 위축되었는지 아니면 더 활발해졌는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현 시대의 유해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현 시대를 대표하는 유해 중에서 특기할 만한 거는 TUK001로 명명된 샘플입니다. 대략 기원 후 250년에서 383년 사이에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유해인데요. 이 유현대의 샘플 TUK001은 초기 흉노의 무덤터 부근에서 발견됐습니다. 논문에서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시대를 불문하고 유사한 지역에서 비슷한 생활 풍속으로 살아가는 집단에게 좋은 매장지의 물리적인 조건은 비슷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흉노대와 이렇게 매장지가 겹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흉노 무덤터와 겹치는 곳에 무덤터를 잡아 매장했지만 유해에 대한 연대 추정을 통해서 유현대의 유해로 판명났겠죠. 이 TUK001 샘플은 유현 시기의 유해 중에서 가장 서방인과의 유전적인 유사도가 높은 유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서방인은 더 정확하게는 그림에 보시는 비맥 혹은 그 인근의 1단계 하플로그룹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석 결과는 유현의 시기에 흉노 후기 시절보다 서방계의 유입이 도리어 위축되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흉노 후기 시대에는 비맥 하플로그룹보다 더 서방 지역에 터를 잡았던 사르마트의 유전 형질이 상당 부분 관측되는데, 유현 시기에는 이러한 경향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아무튼 극서 지역에서의 유전적인 경향과 함께 몽골 초원 동남부의 유전 형질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요. 몽골 초원 동쪽 극단에서 발견된 돌궐 시기의 유해 2구, 위구르 시기의 유해 하나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요. 흉노 시기에 몽골 동남부인 슬랩그레이브의 하플로그룹과 구분이 불가할 정도로 유사한 유전 형질이 드러납니다. 이거는 몽골 동남부 초원에서 타 집단의 유입이 적었기 때문에 고유한 유전 형질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독특한 경향인데요. 몽골 동남부 지역에서 거주한 유해 샘플이 유현대에서 발견되진 않았지만 몽골 동남부에서는 흉노하고 비슷한 유전적인 경향이 드러나는 만큼 유현 시기에도 몽골 동남부 슬랩그레이브 하플로그룹은 계속해서 그 형질이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현 시기에 이은 돌궐 시기의 유전자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유전적인 혼합을 보여주는 그런 유해가 하나 있어서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TUM001로 명명된 샘플인데요. 이거는 당대의 당나라 영토 내에 있었던 돌궐 측의 외교관 무덤에서 발견된 그런 유해입니다. 먼저 이 인물의 무덤에는 당나라 출신의 경비 그리고 2마리의 강아지가 함께 순장돼 있었습니다. 돌궐과 당나라가 대립과 긴장 관계에 있었음에도 외교관에게는 타국에서 순장까지 허용될 정도로 당대에도 외교관의 권위와 위상이 아주 높았다는 걸 암시하는 그런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함께 순장된 강아지는 망자가 아끼던 반려견으로 추정되는데, 확실히 지금과는 다른 인간과 동물의 생사 여탈권에 대한 그런 인식, 행동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제 이런 잡다한 이야기는 좀 제쳐두고 돌궐 외교관의 유전 형질을 좀 분석해보면은 특이하게도 흉노 시절의 한나라 병사 하플로그룹인 한과의 일치도가 무려 78%입니다. 당나라 내에 거주했던 돌궐인으로부터 이렇게 남방의 유전 형질이 많이 관측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외교관으로 해외에 장기 파견돼 있다 보니까 자연히 이 외교관의 조상이 계속 당나라인과 혼인하면서 후손들을 낳았고, 그 후손 중에서 최소 3세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이 유해의 주인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돌궐의 유해 중에서 몽골 초원의 동서극단과는 구분되는 좀 특이한 샘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소개해드린 샘플 외에 나머지 10수개의 샘플은 흉노로부터 이어져 온 서방 동방 유전 형질이 비슷하게 이어져 오면서 그 유전 형질이 혼합된 중간적인 유전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제는 중세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위구르 시기의 유전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기의 유해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12구의 샘플은 위구르 제국의 수도인 오르두발릭 인근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오르두발릭은 아장이 있는 도시라는 의미고요. 이 아장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상하로 꾸며진 군중의 장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오르두는 몽골 제국에서 자주 쓰이는 오르두 혹은 오르도라는 명칭과 유사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오르두발릭이 훗날 몽골 제국의 카라코룸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카라코룸과도 가까웠던 이 공동묘지는 올론도부라고 하는데요. 이 공동묘지에서 나온 12개의 샘플 중에서 6개의 샘플은 하나의 무덤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이 6개의 샘플 중에서 2개의 샘플만 남매로 친족관계였고요. 나머지 4개의 샘플은 모두 유전 형질이 제각각이었는데요. 이렇게 대체로 남남인 인물들이 한 곳에 묻힌 사회적인 기능이나 인물의 관계에 대해서 이 논문의 연구자들이 의문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는데 재미삼아 매장된 6인물의 최후를 추정을 해보자면은 남매가 한 번에 사망한 이유는 두 인물이 동시에 살해되는 전쟁이나 살인사건 같은 그런 병고를 맞았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치명적인 역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매가 둘 다 죽은 상황에서 그 남매의 지위가 높았다면은 나머지 4명의 인물들은 순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남매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고 한다면은 병고나 재앙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아서 이 남매와 함께 나머지 4구도 함께 합동 장례식에서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위구르 집단의 유전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은 흉노 이래로 이전 시기까지는 주춤했던 유라시아 서부로부터의 유전적인 유입이 두드러지게 보이게 됩니다. 아마도 당대 세계무역의 상당량을 주도했던 당나라가 원수께 접어들었고 위구르가 그런 당나라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방으로부터 무역을 위한 인구 유입이 폭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여태껏 자주 이야기해오던 이란계 비맥과 사르마트계 부족은 물론이고 거기에 알라닌, 훈의 유전형질까지 유라시아 서방 쪽에 유목세력 유전자가 대량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이런 유목세력들은 당나라와의 무역을 위해서 동방의 초원지대로 이동했다가 자신들의 생활환경을 유지하면서도 당나라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몽골 초원에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서방으로부터의 유입이 뚜렷해지면서 서방에서 유입된 유전형질이 몽골 동남부의 고유 형질인 슬랩그레이브 하플로 그룹과 결합되는 경향도 몽골 초원의 중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서 사람이 모인다는 아까의 제 추정이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은 그 돈을 버는 길의 중간에서 사회적인 필요 혹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덜어는 정착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러한 사람들의 정착이 가정을 꾸리게 하고 이어서 자연스레 유전적인 혼합을 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유전적인 혼합이 몇 세대에 걸쳐서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한 추정도 제시되어 있는데요. 투르크 시기의 유해 샘플의 경우는 최소 6세대에서 10세대, 즉 8 플러스 마이너스 2세대에 걸쳐서 혼합이 이루어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위구르 시기의 유해 샘플의 경우에는 최소 10세대에서 14세대, 즉 12 플러스 마이너스 2세대에 걸쳐서 유전적인 혼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비에서 위구르에 이르는 몽골 초원의 유전적인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모두 드렸는데요. 이야기를 좀 요약해보자면은 먼저 선비는 장래의식의 특수성 때문에 유해 샘플이 전혀 없었고요. 유연의 경우는 서방에서의 유입이 이전 시대보다 많이 위축된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돌궐과 위구르 시기까지도 몽골 초원의 동남부에서는 유전적인 유입이나 혼합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위구르 시기에는 몽골 초원 중부에서 서방으로부터의 유전적인 유입이 활발했고 이렇게 유입된 유전자가 몽골 동남부의 유전형질과 결합되는 그런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의 요약까지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유연 시기의 유전적인 형질 분석에 대한 논문을 리뷰하면서 이 시기의 유전적인 형질을 역사의 흐름과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